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성과를 볼 수 있는 지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기차 시장에서 뛰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기업으로는 현대차, LG, 삼성, SK가 있죠. 지표는 간단합니다. 일단 LG랑 삼성 그리고 SK는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됩니다. 작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볼까요? 점유율만 보면 CATL이 1위인데 얘는 사실상 중국 내수 점유율이 깡패라 논외로 치고 LG 점유율이 제일 높죠. 그 다음은 의외로 파나소닉이 3위, 비아디가 4위고요. 그 다음으로는 SK가 5위, 삼성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3사가 나란히 있을 줄 알았는데 차이가 좀 있죠. 백분율로 보면 LG가 20.3%로 압도적이었고 SK는 5.6%, 삼성은 4.5%로 생각보다 나머지 두 개 회사는 점유율이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대신 3사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 기업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30.4%가 되죠. 전 세계에서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전기차 점유율도 볼까요?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상해 기차가 2위, 폭스바겐이 3위, 비아디가 4위,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5위를 기록했습니다. GM, 벤츠, BMW, 폭스바겐, 그리고 일본차 브랜드들보다 높은 기록이죠. 이렇게만 보면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하나 있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3사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30.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30%의 벽이 깨졌습니다. LG 점유율이 15.9%로 확 떨어졌고요. SK는 6.6%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삼성은 3.8%로 떨어졌고요. 그런데 성장률은 오히려 우상향입니다. 작년 1분기랑 비교해보면 LG는 성장률이 39.1%였고요. SK는 무려 141.9%, 삼성도 26.2%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점유율이 떨어진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중국 기업들이 중국차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 제조사 배터리까지 석권하기 시작했거든요. 올해 1분기를 보면 CATL이 여전히 1위고 비아디가 3위로 치고 올라왔는데 성장률이 미쳤습니다. CATL은 1위였던 상태에서 137.7%를 기록했고 비아디는 무려 220.4%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도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이미 1위였던 테슬라가 85% 성장했고 상해 기차는 성장률이 무려 160%였습니다. 폭스바겐도 98%나 성장했고 비아디는 무려 173%, 그리고 여기 보시는 기타에 해당되는 게 GM, 포드, 벤츠, BMW 뭐 이런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도 성장률이 무서운 게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는 2%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올 때는 무려 117%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성장률은 65%였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작은 성장률이죠.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보통 완전히 새로운 물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래 기술이라 부르는 상품이나 물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들이 대표적이죠.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갑자기 기술이 고도화되고 보급률까지 성장했잖아요. 모두가 스마트폰이 세계를 점령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전기차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미래 시장을 점령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게 일단 다르고요. 애플이나 삼성같이 소수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를 개발하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완전히 열려있는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끌고 가면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도 뒤처지고 기술 선도 자리는 꿈도 못 꾸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동차 채널이니까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볼까요? 최근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보고서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미래차 산업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작성된 건데요. 이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보면 앞으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이걸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나옵니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부품수부터 달라지니까요.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를 모두 포함한 친환경차의 판매량이 올해 1380만 대 수준에서 2030년에는 5770만 대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미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2020년 대비 112% 늘어난 상태죠.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미래 경쟁력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같은 친환경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성장하는 게 자율주행차 시장입니다. 지금 한창 개발의 속도가 붙으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고성장 추세라는 거죠. 시장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면 2020년에 64억 달러 수준이었던 게 2035년에는 무려 26조 1794억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연기관차 부품 산업은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데 전기차 부품은 국산화율이 6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수소차도 71%로 내연기관차보다 떨어지고요. 더 심각한 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입니다. 국산화율이 3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선진국 평균이 100%라고 설정하면 우리나라는 78.8%밖에 안 되는 수준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가 뭔지 감이 오시죠? 너무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연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인재 양성과 영입 그리고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숫자로 한번 볼까요? 미국은 전기차 포함 친환경차 인력이 2020년 기준 27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져 있다고 하는 일본 토요타도 올해부터 신규 채용의 40% 이상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으로 채웠고요. 벌써 18,000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친환경차 관련 인력이 42,400명 수준이었고 자율주행차 관련 인력은 5,000명 수준, 인프라 관련 인력은 3,000명 수준으로 총 55,000명 정도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제일 심각한 건 역시 소프트웨어 인력인데 1,0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보고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요. 부품 기업이 46.8% 그리고 고용이 47.7%가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개편에 필요한 기업군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품 기업이 절반 그리고 기업이 고용하는 형태나 직군의 절반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지금 기업이 절반, 고용이 절반이 미래차 기술 개발하고는 상관없는 도태된 형태고 그래서 이게 전문 인력 부족, 연구개발 지체, 기업의 경쟁력 하락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인력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수요에 비해 너무 느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차 산업기술 인력이 연평균 75%씩 늘어나고 있는데 2028년이 되면 필요한 인력이 9만 명 가까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4만 명 가까운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자동차 산업협회가 조사한 자료도 있습니다. 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을 했는데 기술 개발 애로사항으로 뭐가 있냐는 질문에 자금이 47.3%로 가장 많았고 인력이 32.1%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일단 자금부터 볼까요? 우리나라 사회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원청, 또 다른 하나는 하청입니다. 원청에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하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비중을 볼까요? 전체 기업이 0.09%가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OECD 국가 34개국 중에 33위를 기록한 겁니다. 기업 1만 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중 대기업은 9개 뿐이라는 거죠. 이건 터키, 리투아니아, 폴란드 같이 우리나라보다 GDP 숫자가 낮은 국가들보다도 떨어지는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비중이 아일랜드나 노르웨이 수준인 0.19%까지만 성장해도 대기업 숫자는 지금 2,700개 수준에서 5,900개 수준으로 늘어났고요. 이렇게 되면 일자리 252만 개가 새롭게 창출될 거라고 합니다. 기업이 미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이 있으려면 인재 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미래차 관련 국가 자격증 같은 것조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교육이 이뤄지고 그 교육에 따라 인재가 양성될 텐데 그 시작 단계부터 초라한 수준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게 모두 개편되려면 기업에서 관련 일자리를 늘리거나 아예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하거나 연구개발비도 있어야 개발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 연구개발이 시작되는 순간 기업은 사람을 뽑을 거고요. 이것도 관련 자료를 한번 볼까요? 기업 규모별 정부의 R&D 지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정부 지원율이 10%예요. 기업이 R&D에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세액공제 같은 걸 통해서 1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겁니다. OECD 평균치를 보면 중소기업 지원율은 21%, 대기업 지원율은 17%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지원율이 26%로 OECD 평균치보다 높았는데 대기업 지원율은 2%에 불과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원청과 하청 개념 말씀드렸죠. 원청이 인력을 많이 늘리고 기술개발 투자를 많이 해야 하청에 일감을 많이 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 숫자도 모자라고 국가에서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평균치에 한참 못 미치고 미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 곳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사람이 없어서 모든 게 막히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지금부터라도 신경 쓰고 아낌없이 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기업이 미래산업 투자와 양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성과가 생기고 이 성과로 점유율을 늘리고 점유율이 늘어나면 일감이 많아질 거고 일감이 많아지면 하청에도 일감을 많이 주게 되고 하청도 인력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뽑고 이런 구조가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도 잘못 운영하면 전기차 충전기 같은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과를 이뤄내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안이나 비전 그렇지 않으면 인력 몇 명을 뽑아야 한다는 조건 같은 걸 내걸고 이걸 기반으로 지원율도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정부와 기업이 티키타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전기차 시장은 이제 스타트잖아요. 지금은 진짜 점유율 싸움이고 기술 혁신 싸움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개발할 사람이 없어서 기술 개발을 못하고 경쟁력까지 죄다 놓쳐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은 현대차도 상위권이고 LG, SK, 삼성도 상위권입니다. 이 상태에서 성장률을 계속 올려야죠. 만약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상위권 타이틀도 끝나는 거고요. 나중에 뒤늦게 따라가려면 훨씬 더 힘들다는 걸 인지해줬으면 하고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석권을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